예, 뭐 발제는 이미 했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국회인데요. 그 국회나 그 지방의회, 서울시의회가 열리면 올스탑입니다. 행정부는.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거에 우선순위가 돼서 오늘 거기에 지금 2시부터 계속 묶여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좋은 토론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이제 그 발표 아까 이미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 주제가 이제 학력 인구 감소라는 그 문제 상황이 저희들한테 있고, 또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AI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구촌화 시대라는 표현을 듣고 싶고, 과거 세계화라는 표현보다는 더 국경이 낮아지고 세계가 하나의 단일 통합된 세계로 진전되는 이제 그런 AI 시대, 지구촌화 시대, 그리고 내적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속에서 우리의 교육과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들의 이제 고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말씀은 뭐 하더라도 그냥 총론적으로 뭐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등주의 교육에서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only one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옛날에도 뭐 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아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경계선 지능 아이들도 많아지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많아야 되고, 또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솔직히 제가 교육감으로서 갖고 있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에게 정말 오직 한 사람 교육, 우리가 동성 뭐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의 최고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AI라는 똑똑한 어떤 뭐 기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능을 갖는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건가. 하나하나 아이들이 자신들이 타고난 재능들을 최대치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저희가 이제 암기식 지식교육 시대의 종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짜 챗 GPT 시대에는 암기식 지식교육의 시대의 진정한 종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지만 다 한 번씩 해봤겠지만 우리보다 더 레포트 수준의 글을 더 잘 써주는 이 지능을 갖는 기계가 지금 출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KBS에서 또 그 최초의 질문, 대질문 했는데, 진짜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랜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 지능을 갖는 기계를 뛰어넘는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창의적 질문을 하고 비판적 탐색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지점에서는 기존의 그 단계적 교육의 칸막이도 우리가 넘어서는 사고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평생 교육의 기존의 칸막이도 훨씬 더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되고, 유연하게 연계형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각 단계를 횡단하면서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들의 어떤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최근에 국경을 넘는 감수성을 갖는 존경받는 세계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 키웠습니다. 지구촌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정말 존경받는 세계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족, 인종, 종교적 그런 국경의 차이를 넘어서서 정말 존경받는 세계 시민적 그 감수성을 갖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생각들 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학력 인구의 감소 상황에서 학교 형태의 다양화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뭐 서울에서도 통폐합 학교가 나오고 도봉구가 폐합되고 화양초가 폐교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120만 명인데 지금 90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도 30만 명이 감소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교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창의적 상상력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도시형 분교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학교를 키핑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학교를 최대치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통폐합 이전 단계로 도시형 분교 같은 모델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학교가 곳곳에 필요한데 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복합시설,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학교에 남는 공간이 말하자면 이제 교육용 복합시설이면서 동시에 마을 결합형, 마을 분들이 또 향유하는 공유형 복합시설이 학교 안에 많이 들어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난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를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피곤해해요. 책임 문제가, 책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개방을 않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스쿨 매니저 제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학교 이후에 교장 선생님의 책임을 벗어나 여기 이제 송재범 국공립대 교장 선생님 대표도 오신데 교장 선생님도 학교 개방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은 하는데 이게 이제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 파견 스쿨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학교를 개방하면서 교장 선생님들 부담은 덜어주는. 그러면서 학교에는 이제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 공유형 복합시설을 이렇게 가능한 대로 공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마을과 학교가 공존하고 또 학교가 마을의 어쨌든 이런 중심에 서는 이전에 우리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조금 몇 마디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희연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장 겸 서울시 교육감님의 기조 연설을 최민선 서울시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님께서 대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최민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감님께서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교육감님 끝나자마자 달려오셔서 토론이라도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에는 아마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교육감님께서 이제 보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거의 읽는 정도로 이제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세계적인 모범이 됐습니다. 이른바 K-EDU의 성공 사례로 해외 언론에 널리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업을 하지 못하는 채로 교육을 잃어갔던 팬데믹 시대에 학교의 역할과 존재 조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 앞에서는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교육적 대응, 학령 인구의 빠른 감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과제는 특정 기관이나 전공 분야에 갇히지 않는 총체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서 탑재된 인공지능 챗봇에게 어두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극단적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결과가 세계 각국 언론 매체에 소개됐습니다. 빙 챗봇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처럼 비윤리적인 대답은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곧 차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아직 접근할 수 없는 빙 챗봇과는 달리 오픈 AI가 개발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챗 GPT 얘기가 나왔죠.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내용인데요. 영어 질문에 대한 답변 수준이 높은 이유 때문에 영어권에선 학생들이 글쓰기나 코딩 과제 이런 데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철학과 교수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던 과제물이 결국 이 챗 GPT를 활용한 것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되고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이 챗 GPT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서 전원 0점 처리받은 사실이 있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칠 위험은 단지 학생이 글쓰기나 코딩 과제를 표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의적인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이 챗 GPT와 대화하면서 실험 설계를 한다면 과학 실험의 안전과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사고 위험이 있거나 생명 윤리를 고려하지 않은 실험 방식을 알려줬을 때 학생이 비판적인 숙고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한국어 과제를 수행하기에 매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챗봇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교육계 역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글쓰기, 자료 요약, 데이터 분석, 코딩, 음악 작곡, 디자인 이런 정신활동들이 많은데요. 이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경우에 우리 학생들은 훗날 어떤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인가? 직업세계의 보상 체계와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인공지능이 사회 여론을 왜곡하거나 비윤리적인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면 학교와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떤 소양을 길러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공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아우르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 시민운동과 학문 연구의 경계를 넘나들도록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더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할 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존의 교육으로 공존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적대를 부추겨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낡은 진영 논리에 기대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가장 앞장서서 협력하기도 했죠. 미래를 대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시내 여러 대학의 반도체학과 합격자 대부분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반도체 인재보다 의사가 되기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은 97년 외환위기 직후에 시작돼서 2000년대 들어서 굳어졌습니다. 시장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격렬해지자 그 반작용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쏠리는 경향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강화된 탓입니다. 이는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도전적인 진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직업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죠. 교육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복지와 노동, 조세 및 재정 이런 정책들이 함께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는 과제는 특정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런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대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교육 사안은 특정 정권이나 진영의 의지만으론 진전을 이루기 힘듭니다. 또 복지와 노동, 조세, 재정정책 이런 종합적으로 고민해야만 미미하게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은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죠. 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시야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존의 교육, 공존의 가치와 맞닿는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큰 차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더 이상 학생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교육으로는 챗 GPT가 이끄는 세상을 준비를 못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교육체계가 한국처럼 지식 전달에 집중하고 암기력만 요구하는 학습 체계라며 아이들이 답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도록 교육해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걸맞은 조직 개편 역시 추진을 저희는 해왔는데 이 같은 시도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가로막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을 뛰어넘는 공존의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이미 현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과 화상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국제 공동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상대 국가 언어를 몰라도 토론이 가능한 이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번역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이 현재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등의 기초 실력을 다지는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특히 요긴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큰 텀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령인구 감소 역시 구조적 변화,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예를 든 코로나19 위기,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 등과 마찬가지의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원 양성체계의 변화, 학교 환경의 재구조화 등이 가장 급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라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돌봄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울러 천문학적인 사교육 비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시 진영을 넘어선 공존의 태도를 통해서만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복지, 조세, 노동, 재정 이런 종합적으로 정책들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계층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서 여러 문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에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유치원 원비 수준을 고려할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무상교육비만으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실질적인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표준 유아교육비를 상한을 정해서 유학비 지원금과의 차액, 교육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사전 동의를 위해서 교육과정반 운영 시에 표준 유아교육비를 초과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해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 학령인구 감소, 이런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와 꼼꼼한 행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낡은 관행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영과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획을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치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전환은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의 예산 구조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울러 예산 행정 역시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교육 재정을 둘러싸고 최근 이루어진 논의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을 위한 행정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기계적 논리에 불과한 주장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논의는 기존의 교육 방식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기재부 관료들의 행정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이뤄진 탓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시대인식이죠. 그렇다면 기재부의 예산 행정 역시 이와 같은 시대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지방교육 재정 수요는 함께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재정 지출의 단위는 학급과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학급과 학교가 결정되면 교원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재정 수요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7년에 569만 명에서 매년 감소해서 21년에는 532만 명으로 3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6.6% 감소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교육재정의 지출 단위인 학급수는 2017년에 23만 8,958학급에서 21년도에는 24만 3,521학급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4년 사이에 4,563학급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1.9%가 증가한 꼴입니다. 학교수 역시 2017년에는 16,357교에서 21년도에는 16,710교로 353개 교가 증가했습니다. 학급과 학교가 늘었으니까 교원수는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교원수는 2017년에 39만 명에서 2021년에 40만 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지방교육 재정은 대부분 고정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6년에서 20년 평균 세출 결산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인건비가 60.3%, 학교 전출금이 20.1%, 예비비 및 기타가 0.3%를 차지했습니다. 고정경비가 전체 세출 예산의 80.6%를 차지했던 셈입니다. 이 같은 지출 규모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줄였을 때는 인공지능 발달이나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사업은 거의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교육 현장은 계속 뒤처지는 현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행정의 틀을 훌쩍 뛰어넘는 의제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전혀 다른 경로로 옮겨가게끔 하는 변수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젊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조건에서 이뤄졌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제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을 유지한다면 그렇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을 전제로 형성된 문화와 제도는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세대 간 연금 갈등 역시 필연적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세대는 연금 체계 유지를 위해서 윗세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현재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인구가 줄어든 세대는 지금의 어른보다 뛰어난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 역량이나 세계와 소통하는 소양을 충분히 갖춰야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조건에서도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이나 세계와 소통하는 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기술 혁신은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학교를 마친 뒤에 이 같은 위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는 계층과 문화가 달라도 협력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붕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대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낡은 제도와 관행을 넘어선 새로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러자면 대대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보수와 진보 어느 입장을 지지하건 미래 세대에게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의 논리로 이루어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울러 진영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논리로 교육행정을 다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좀 교육감님이 공존의 교육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왜 공존의 교육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98년 6월항쟁 당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대가 지금 현재 만 42세가 됐습니다. 45년 해방 이후에 역사 78년 가운데 6월항쟁 이후 시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입니다. 현행 9차 개정 헌법과 함께 출범한 6공화국 시기가 한국 현대사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하는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화 이후에 형성됐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빠르게 고령화하는 현상, 그래서 벌어지는 세대 간 연금 갈등은 민주화 투쟁이 활발하던 시기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민주노조가 활발하게 들어섰던 80년대 말에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부르짖는데 학생들은 반도체 학과 대신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 역시 6공화국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국가 권력이 방향을 정해서 시민을 이끌고 통제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대신 권리의식에 눈을 뜬 중상층 시민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주권자로서, 소비자로서, 문화 향유자로서 행사하는 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집단을 무작정 악마 취급하는 흐름도 생겼습니다. 단지 입장이 다를 뿐인데 불이인 양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향한 분노는 나와 우리가 올바른 존재에 더 다가가려 할 때만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대상과 내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면 그 분노는 죄송합니다. 그 분노는 그저 공동체를 파괴할 뿐입니다. 지금처럼 절대 악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실은 우리 편 안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은 천사와 악마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 꼭 천사인 것도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악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도 30%쯤의 오류는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편에게서도 30%쯤은 배울 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존의 교육으로 공존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한 것은 이 같은 시대인식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아울러 생각과 취향, 계층이 제각각인 이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된 뒤에 공존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는 상호작용합니다. 교육이 달라지면 사회가 바뀌죠. 사회가 변하면 다시 교육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무리한 진영 논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에도 어떻게든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는 맞물려 있습니다. 공존의 교육은 여러 층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배우는 속도가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의 공존입니다. 학력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습 중간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 탓입니다. 여기에 타고난 재능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빨리 배우는 학생은 점점 빨리 배우고 느린 학생은 계속 뒤처지는 일이 생깁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난독, 난산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게 6가지 있는데요. 아주 짧게 그냥 첫 줄만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아마 그러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첫 번째가 배우는 속도가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 사이의 공존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교실 안에서 다른 입장이 공존하는 교육이고요. 이에 따른 이제 토론이나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교육이고요. 계층 안에서 저희가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한 인간의 내면에서 공존하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앞서 밝혔던 과학기술과의 공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을 익히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생태전환 교육을 굉장히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아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은 여러 층위에서 공존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87년 이전의 민주화 투쟁의 언어만으로는 공존의 교육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과 같이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과제들을 직시할 때만 낯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존이란 방치나 외면, 무관심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면서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면 오히려 적대와 갈등은 더 심각해집니다. 더 다양한 관심과 더 긴밀한 소통과 함께하는 공존교육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울교육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